채굴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가 됐다고 보고요. 블록체인 책을 보면은 수많은 응용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공공 부분도 있을 거고 사적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있고, 특히 요즘 IoT 하면 엄청난 데이터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트랜잭션, 서로 경제적인 어떤 거래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큰 응용 분야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응용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좀 전제가 아까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하고 퍼블릭하고 다르다고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블록체인을 예를 들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래 철학으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응용성이나 이런 어떤 법용 기술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실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응용성이 있는 거죠. 퍼블릭 블록체인은 화폐에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화폐나 채굴이라는 게 없이는 퍼블릭 블록체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용 기술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교육에도 사용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주민등록 번호 같은 관리도 할 수 있는 거고, 세금을 걷어들일 때도 그렇죠.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중요하네요. 그래서 사회에 필요한 기술이라는 거는 오히려 블록체인의 어떤 이런 철학으로 또 좀 벗어나 있는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훨씬 이제 범용성, 확장성이 강한 기술이라는 거죠.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아요. 너무 당연하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특히 이제 오라클 문제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DID 최근에 혹시 다 백신을 맞으셨나요? 네. 쿠브 블록체인 랩스에서, 그것도 저희 학회원분들이 만든 건데, 블록체인 랩스에서 그게 보면 이제 딱 써져 있어요. 암호화폐 발행 없이 블록체인을 사용을 해서 신원 인증을 해주겠다, 백신네이티드를.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백신을 맞았을 때 이제 체인에 올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체인에 올리는 순간 그건 이제 미변조가 안 됩니다. 거기서 그냥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백신을 안 맞았는데 백신을 맞다 올리면 그게 끝이에요. 그냥 얘는 백신을 맞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게 위험한 결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오프체인의 것들을 온체인의 것들로 옮겨오는 상황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도 그냥 애초에 미변조가 안 된다는 거는 반대로 실수 한번 하면 난리 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최대한 좀 검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노드들이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 또 사실 자기 돈이랑 직관되어 있는 거면 사람들이 좀 되게 힘을 내잖아요. 내가 이거 했는데 실수하면 돈을 엄청나게 잃어. 근데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어.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검증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똑같거든요. 중앙화된 서버랑 그냥 차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점이 좀 확장 가능하면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인센티브랑 페널티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한 거고. 저는 사실 퍼블릭 블록체인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지, 프라이빗 블록체인 옹호자가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이해됩니다. 아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정하고요. 네. 퍼블릭 블록체인도 마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확장성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이제 비트코인이 13년 되면서 이렇게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지만, 13년 동안 운영되면서도 비트코인이 어떤 사회 영역의 어떤 시스템을 대체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그걸 대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사회에 상용화될 때 어떤 사회적인 가치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들은 굉장히 많고, 기술적인 어떤 기대들은 많지만 그게 실제로 이제 상용화될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라는. 인터넷이나 혹은 책에서 나오는 다양한 응용 분야라고 하는 게, 특히 요즘 IoT에서 사물 인터넷 센서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이 깔리고, 그게 결국은 통신이라고 하는 데 들어오면서 하나의 트랜잭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응용 등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프라이빗한 블록체인의 이야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저는 반대하는데요. 네,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러면 그냥 중앙형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마존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를 목도하고 있잖아요. 테슬라의 클라우드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우리가 아마존의 클라우드나 테슬라의 클라우드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청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탈중앙화라고 하는 것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중앙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탈중앙화의 그 허황된 꿈을 곁들여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꿈을 파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윤리적으로는. 실제로 공학적으로는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너무 비효율적인 패러다임이에요. 저는 비트코인의 가장 큰 그 가치는 트러스트 리스트러스트, 누군가가 검증을 하지 않아도 사회적인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생각해요. 사회학에 나오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실증 사례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있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다른 것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무슨 사용성이 있었느냐, 양자역학이 무슨 사용성이, 이건 잘못된 질문이듯이 비트코인의 그 변곡점 때문에 이더리움, 그 다음에 지금 디파이, NFT, 그 다음에 게임 기업들이 아주 빠르게 디지털 재화에 대한 비즈니스를 블록체인에 지금 선투자하고 있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비트코인이 할 일을 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이해에서의 양극화가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그래서 모든 어떤 기술이든지 이게 기술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회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기술에 대해서 대중들이 이제 내가 이제 안심하고 이걸 사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신뢰를 가질 때, 그럴 때 이제 그걸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이 상용화되지 않는 거는 여전히 신뢰를 얻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 지금 은행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잖아요. 은행이 내 돈 떼먹진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체국 가지고 이렇게 우편물을 붙이면은 상대방이 믿죠. 네, 또 믿잖아요. 그게 신뢰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블록체인 안에서는 내가 이게 뭐 거래건 뭐건 여기에 대한 신뢰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제 트렌드가 점점 이제 탈중앙화되고 새로운 신뢰를 모색하는 단계에서 나타난 기술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새로운 신뢰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정말 기존의 신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넘어야 될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제일 큰 게 뭐죠? 넘어야 될 산 중에 가장 크게 특히 저는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결함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해결해야 되는 게 기술이에요. 기술적인 것도 있고 정말 궁극적인 거는 이제 어떤 공감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뢰라는 공감대가 되려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도 일단 부족해요. 아니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는데 그 투자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방금 박 교수님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 걸림돌이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험. 예컨대 비트코인을 믿는 자들은요, 비트코인을 믿지 않는 자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회거든요. 모든 것에 이 철학적인 논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것은 해보는 거예요. 투자 안 해도 해볼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 지갑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단 5,000원은 지갑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로블록스의 거기 그 게임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는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앞으로 상당히 새로운 부의 양극화의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비즈니스적으로는 비즈니스적으로는 이 정보의 불균형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거에서의 이 기술에 대한 이해 차이, 시간 차이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랑 중국에서는 이미 약간 인식도 괜찮이 올라오고 연구도 엄청 하고, 아까 얘기한 뭐 알고랜드,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코넬의 에밀균 시러 교수님이 만드신 건데, 애초에 대학 랩에서 그걸 만들고 있어요. 뭐 버클리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뭐 MIT 블록체인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싫어요. 왜냐면 블록체인 하면 암호화폐라는 인식이 더 세요. 그냥 변동성, 코인, 투자, 잡아야 된다, 규제해야 된다.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세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외국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엄청난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옛날 그렇죠. 닷컴 버블인 것처럼 뭐 버블일 수도 있고, 실제 AI처럼 막 정말 엄청난 게 쏟아져 나오는 수도 있는데, 지금은 판단할 수 없는데, 그런 게 쏟아져 나오면 대학들한테 연락을 줍니다. 대학들한테. 버클리, 뭐 MIT, 뭐 코넬, 스탠포드 연락을 해서 우리 이런 거 나왔는데 한번 확인해 볼래? 하고 검증을 해줘요. 학교에서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한국엔 연락이 절대 안 와요. 제가 디사이퍼를 하면서 약간 해외 프로젝트랑 굉장히 막 연을 맺고 관계를 맺고 이제야 한 건데, 지금까지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제발 연락을 달라고 좀 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한국에서만 인식이 좀 안 좋은 거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옛날에는 한국이 좀 리딩하는 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때리고 국민들도 때리고 뭐 학교도 안 도와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삼박자가 안 맞으니까 좀 그런 자리를 되게 뺏겼어요. 네. 좀 리딩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오케이. 저는 아쉽다고 보고, 약간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자담 우리 선생님들께서 마지막 어떤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걸 좀 마음속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제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그걸 주고받는 그 거래소가 있잖아요.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걸 제가 샀어요. 그러면 저는 아까 A 회사의 주를 산 거와 비슷하게 제가 어떤 거를 예측하고 사나요? 그걸 훨씬 더 올라가서 팔겠다는 그런 동기 말고, 제가 뭐 주주가 됐다든지 배당을 받는다든지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뭘 예상하고 암호화폐를 사나요?